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9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속보, 웃으며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하는 나라로 자민당 새 총재 이시바 시게루 역대 최다 9명의 선수들이 벌인 경기 결과 TBS 뉴스 디지털이라는 데서 표로 만들어 가지고 전체 득표수 215표를 얻어서 당 총재로 선출이 됐다고 합니다. 차석의 이 후보는 여성이죠. 고시조 일본말로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소파 고이치시 지원이 역효과, 이시바시 대역전에서 눈물의 의원도 고이즈미시 진영이나 구시다파가 이시바시 지지로 흘러갔는가, 이런 것은 이제 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요것은 이제 FNN 이라는 데서 그 제목을 가져왔고요. 아사히 신문이 자민 새 총재 이시바 시게루 10월 1일 총리 선출 결선 투표소 다카이치 꺾는다. 이미 확정된 거지만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총재 선거는 비자금 사건으로 자민 6개 계파 중 아소파를 제외한 5개 계파가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종전과 같은 계파 단위의 정치 행보가 꺼려지는 가운데 치러졌다. 그래서 이제 후보가 난립이 됐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계파에서도 복수가 나서 역대 최대인 9명이 맞붙었다. 1차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씨가 181표, 이시바 씨가 154표였지만 결선 투표에서 역전, 지방표, 국회의원표 모두 다카이치 씨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지방에서도 그 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으로 이 아소타로가 그 팔을 해산을 안 했는데 아소타로 영향력이 감소하는 쪽으로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1차기 총리의 비둘기파 이시바, 아베의 반기 들었던 비주류, 김연애 기자, 옥진 PD 중앙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최후의 도전이 통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의 마지막 도전을 선언하며 5번째 출사표를 내밀었던 이시바 시게루 67세네요. 석파무로 읽어야 되나요? 전 자민당 간사장이 27일 투표 결과 승리를 거머쥐었다. 다음 달 1일 임시국회에서 치러지는 총선거를 통과하면 이시바 신임 총재는 102대 1번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라이벌로 오랜 시간 차기 총리 후보 1위에 이름이 올렸던 이시바는 정치자금 스캔들로 휘청거리는 자민당을 일으키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시바는 1957년 2월 도쿄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고향은 보수 성향이 강한 도토리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보다 좀 어리군요. 건설 관료 출신으로 도토리현 지사 참의원을 지낸 부친 이시바 지로의 역량이다. 부친의 고향인 도토리현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친 뒤 그는 게이오고에 입학하여 1979년 게이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 사람도 법을 한 사람이네요. 이시바 신임 자민당 총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하나는 일본 열도 개조론을 주장한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다. 한일관계 개선 혹이 활용해야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잊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재할 때 캐치프레이즈가 전 국민의 안심과 안전 이렇게 민생 쪽의 이슈를 던진 게 좀 주요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중국이 일차기 총리의 객관적이고 올바른 이해 갖길 바라. 이명철 이데일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어떤 총리 선출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가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민당 총재 선거 시 이시바 당선 차기 총리 맡게 돼 중외교부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국관계 증진 희망 이시바 중겨냥한 아시아판 나토 창설 공약 내걸기도 했었던 사람이다. 여기 그 기시다 현 총리 이번에 그 새 총리가 된 그 이시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현재 그 외무장관 했다가 관방장관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하야시라고 그러죠. 임시. 우리는 임시들을 하야시상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임시가 많아가지고 맨날 그 놀릴 때 하야시 놀렸었어요. 그는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온건한 성향을 지닌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그런데 방위청 부장관과 방위상을 지낸 방위통으로 불리면서 안보 분야에 강한 입장을 유지한 만큼 중국과 관계가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토, 영유권 분쟁과 미일 안보 강화 등으로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시다 신임 총재는 그 미국 핵무기를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은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핵을 공동 운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었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는 이 방향으로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이런 뉴스도 그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나토가 중국 입장에서는 나토가 지금 동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또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죠. 경륜 이시바 40대 고이즈미 리틀 아베 아까이치 이 여자분이 리틀 아베라고 불리는 모양이네요. 자민당 선거 3파전 요거가 왜 집어넣냐 요게 일주일 전에 D-7데이 인데 그때 제가 7일 전에 했던 건데 이때 제가 인용한 것은 중국식 관점을 일본에 정하면 그 리더가 친한 파냐 반한 파냐 강한 리더냐 약한 리더냐 예측 가능한 리더냐 예측 불가능한 리더냐 이런 측면에서 제 견해를 한번 밝혔어요. 한국의 베스트는 친한 파로 약하고 예측 가능한 리더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었죠. 그래서 친한 파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시바 시게루라고 한다. 그런데 강함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예측 가능한지는 노출된 개념들이 없는 것 같다. 간사장 출신이 총리가 된 사례가 궁금해진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일주일 전에 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예측이 맞은 것 같네요. 아소 다로 씨는 이제 오와콘, 파벌 후보는 볼품없이 지고 결선 투표 후에는 미소가 사라져 중진 의원이 밝힌다. 은퇴 시기 프레시라는 데서 아소 씨의 위세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었다. 어깨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소파에 소속하는 중기현 의원이다. 사상 최대인 9명으로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는 결선 투표 결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직후 아소 씨의 표정에 미소는 전혀 없었다. 자신이 정권 말기 퇴진 요구를 해온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아소 씨는 지금도 마음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당내 역학관계를 생각하면 모택이 도시미스 간사장으로 단일화한 뒤 지원하는 것이 누가 봐도 가장 안전책이었는데 모택이파도 있었죠. 어쨌든 이로써 아소파와 모택이파 나아가 옛 아베파가 반당류파로 전락하게 된다. 은퇴 못하고 일기 더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가 치더라도 이젠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러설 때를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 중진 의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소다로도 그 장남이 뭐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일본도 이게 그 정치인도 그 전문화가 돼가지고 또 가문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장남한테 그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고 은퇴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일부 이 사람의 딸이 프랑스 로스차일드 반계 뭐 어쩌고저쩌고 뭐 혈연 관계를 맺었다 뭐 등등으로 해서 또 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정보를 또 어떻게 얻었는지. 단독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 라인 줄줄이 셧다운, 설비 투자도 보류, 전병수 조선비지입니다. 뭐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중단했다. 뭐 지금 뭐 삼성전자가 안 좋다. 한국이 뭐 삼성전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어저께인가 방송한 거에서는 무슨 대학 교수가 한국의 어떤 그 산업 구조가 이제 뭐 더 이상 뭐 올라갈 수가 없다는 등 이런 얘기가 또 쭉 요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주의 그 경제개발 책임자가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코리아 헤럴드하고 했나요? 그러는데 조금 쉬는 거지 또 그 인력 철수했다는데 그것은 2년간 교대 뭐 이런 차원이지 딴 건 아니고 계속해서 텍사스주는 한국이 투자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과 뭐 여러 가지 다 그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로 그 공장 그 준공식이라든지 또 협력업체가 한 150군데가 가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관련 그 단체 아니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협력업체들도 그 뭐 중단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불을 끌어 또 오긴 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의 매출 수주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약 54조 원의 설비를 투자 단행했다. 강성철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 연구원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 등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자신감 있게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지만 결국 퀄컴과 애플 등 대형 고객사를 유치 못하면서 파운드리 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TSMC와 격차를 좁히기 위한 투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이 같은 상황이 지속돼서 그동안의 과도한 투자가 실책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구체적인 장비 가동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 저조한 주문 물량에 지속되는 적자 이중고, 평택 P2, P3 파운드리 생산 라인 일부 셧다운, P4, P5 파운드리 설비 투자도 잠정 중단, 저조한 수주 물량과 지속되고 있는 적자 구조의 생산 라인 구축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을 위해 셧다운을 단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 이 원가 절감이라는 말이 제가 아주 싫어하는 용어인데요. 원가 세계 패러다임에 세뇌되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금 그 셧다운이라든지 설비 투자 중단 이런 것들은 수주 상황에 따른 재고 관리 차원이 더 적합한 상황일 것이다. 원가 절감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이 맞다고 봐야죠. 협력업체 돌린다. 그 다음에 뭐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없다 해가지고 계속 생산해 봐야 재고만 늘어나고 안 팔리면은 또 곤란한 거니까 수요에 맞는 수요 대응 생산 체제를 가져가라 하는 것이 이제 그 제약이론 경영의 그 가르침이라기보다도 그
이 제시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 대응 생산 시스템을 삼성전자가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반응으로 잠시 멈출 수는 있죠. 외형이 줄었다 뭐 그런 것보다도 수요에 대응해서 생산 관리를 해나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고려엔 MBK 영풍 핵심 질문 피해가 무능력 파트너 홍요원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영풍 경영 능력 없다는 점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핵심 기술 유출 답변은 회피했다. 고려엔이 영풍의 27일 기자회견을 두고 핵심 기술 유출 및 자산 빼가기 등 핵심 질문을 피해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비철금속 세계 1위인 고려아연의 각종 핵심 기술을 중국 등 해외에 팔거나 기술 공유 등을 통해 사실상 해외로 이전하는 등 고려아연의 핵심 자산을 빼나가거나 수익화하는 방안이 많다는 것을 MBK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에너지 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SACP는 MBK 약탈적 공개 매수 시도를 적대적 인수 시도로 규정하고 MBK와 중국과의 강력한 유대 관계의 우려를 포하기도 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네요. 결국 MBK 파트너스의 발언은 사실 투자자들을 호도해 이번 공개 매수에 끌어들이려고 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MBK와 영풍은 주주가치 제고보다는 투자금 회수와 환경오염 개선 비용을 필요해 배당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건 다른 뉴스의 제목인데요. 고려아연 4천억 CP 발행, 기업보험, MBK 영풍 MBK가 거꾸로 영풍서 3천억을 차입을 했어요. 매수 자금이 좀 부족해진 모양이죠. 고려아연 대 영풍 제2라운드 베인 캐피탈 대 MBK 파트너츠 경쟁으로 이제 쩐의 전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장영진 고문지가 앞세워 적대적 M&A 주도 중대재해처벌법 회피 수사해야 안옥희 기자가 한경 비즈니스입니다. 고려아연이 입장문을 냈는데 영풍 사내이사도 아닌 장영진 고문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주도한 이유와 배임 의혹을 해명하고 주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 영풍 대표 구속 공장 가동률 반토막 적자 심화된 상태에서 기자회견 할 만큼이나 한가할 때냐. 이런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지 어쩐지 뭐냐면 기자가 이렇게 쓴 건지. 영풍 개인 지분을 단 0.68% 공시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 법적 권한도 없는 장영진 고문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주도하며 전면전에 나서고 있는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그 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죽기 전에 미리미리 지분을 그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뭔가 상속세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그 자식들이 그 지분율이 높아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본인은 지분율을 낮추고 그 대신 뭐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 뒤에서 실질적인 조정을 한 말을 그래도 듣자 자식들은. 그러니까 장영진 고문은 뭐 지분 그러니까 주식회사 논리의 원칙에 안 맞는다 뭐 이런 거를 공격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게 이제 영풍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고려아연은 이는 이사회 일원이 아닌 장영진 고문이 사실상 주식회사 영풍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영풍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풍 경영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문직을 앞세워 각종 중대재해 체벌을 피해왔던 각종 사건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 정밀히 형사사건으로 가중 뭐 경제 뭐 그런 법이 있죠. 하도 길어가지고 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 거로 형사 고발한 또 상태가 뉴스가 나왔었죠.
40년 만에 병력 반토막된다. 5060을 군대 모셔오자. 양지호 조선일보입니다. 국회 국방위 비전투 분야 외주 검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으로 우리 군 병력은 2040년대 30만 병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래식 전력의 핵심인 병력의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가운데 5060 세대를 활용해 부대 경계 및 행정, 취사, 청소 등 전투 지원 업무를 맡겨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정 국회 국방위원장은 주한미군도 외곽 경비는 민간한테 위임하고 있다며 MRO, 유지보수 운영과 PMC, 민간 군사기업 등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 미군 등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수병이 부족해서 장교 부사관으로만 수상함을 운영하는 함정 간부화 시범함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력 감소로 인해 일부 외주 작업을 이미 시작한 상태라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미군의 그 평택기지 14.77 평방킬로미터의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 여기 그 경비를 국내 민간업체가 미국 정부와 계약해서 대신하고 있다. 유사시에 우리나라의 5분 대기조 개념인 미군 경계부대가 출동하는 체계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한 군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민군 복합 밀리터리 타운 건설이 필요하다며 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민간 외주가 가능한 것도 한데 모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휴전선에 각 그 부대가 그 분산이 돼 있어가지고 쫙 그 다 지켜야 되니까 이런 게 조금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 중간 거점, 제가 물류용어로 물류 거점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밀리터리 타운이라는 게 거기에는 민군 복합 그 물류 기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휴전선,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강원도에서도 그 한 4개 정도 그 지리적으로 적합한데 휴전선에 아주 그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 이제 물류거점. 원주는 조금 원주가 군사도시로 발전을 했다는데 원주가 조금 좀 멀죠. 휴전선하고는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60이면 뭐 이제 저보다 이제 저는 이제 더 위로 돼가지고 뭐 여기에 뭐 뽑아주지도 않을 것처럼 아니겠지만 일자리 창출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계획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 뭐 전투가 일어난다면은 내가 할 일이란 게 뭐 있겠냐? 재래식 전투 이런 게 일어나면 내가 총알 총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생각도 안 나네요. 그런 그 물건 운반 운반 같은 거 그런 것도 나는 뭐 좀 나이가 먹었지만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겠냐. 나는 그런 거 자원해서 가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브레고터 바그너 그룹 같은 용병과 역할 달라 그 민사 군산 기업을 PMC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그 북한 애들이 또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 민간인 용병이라는 이미지인데 이거를 민간 군사 기업이라고 프라이베이트 밀리터리 컴퍼니 PMC였는데 이것을 민간 협력 기업 CMCC 시빌 밀리터리 코퍼레이션 컴퍼니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이 사진은 민간 용병 기업이 2003년이네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이렇게 군인들이 아닌 민간 용병들이 또 미국 영화에는 그 용병 영화들이 꽤 많죠. 또 군에서 제대하고서 미국에 돌아오니 할 일도 없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전투니까 그렇게 해서 용병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 경호라든지 등등
전투 경험이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이제 벌써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이게 좀 필요해서는 어디 전투 경험이 우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어디 지금쯤, 좀 지금 한 4, 50대가 참전 경험이 어딘가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체이스 CEO 지정학 우려 글로벌 경제 상황 결정학권 민보름 기자 한경 비즈니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비컷에도 불구하고 악화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가 글로벌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체이스 최고 경영자는 9월 2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우려하는 것은 지정학이며 이것이 글로벌 경제 상황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이먼은 최근 홍해에서 발생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해서도 지정학이 악화되고 있으며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나라들이 개입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발언했다. 다이먼은 금융시장 관점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설정된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 요게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요. 2차 대전 이후에 법치주의라는 것도 경제에 적용한다면은 자유무역을 기준으로 했죠. 그걸 법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저는 또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날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미국식 표현은 간접법을 좀 많이 쓰는데 이 사람의 발언 하나하나가 저는 매우 무게가 있는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블링컨 중 남중국해 불안정 초래 왕이 미 소란 피우지 말라. 연합뉴스 소통 지속했지만 우크라 등 현안 이견 왕이 대중 압박 대화 미국 두 얼굴 블링컨 양국 정상 향후 몇 주 내지 몇 달 안에 소통할 것을 기대해. 유엔 총회에서 만나가지고 좀 회동을 했대요. 그 회동한 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단독 기자회견을 블링컨이 열었는데 합성마약 펜타닐이죠. 정부처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고 양국 군 간 소통 개선, 인공지능 리스크 문제 등 양국 정상이 지난해 회담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왕 부장과 솔직하고 실질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경제무역 과학기술 탄압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작은 뜰의 높은 담장이 큰 뜰의 철의 장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 표현을 제가 좀 조금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 비유가 금방 느낌으로 안 오네요. 왕 부장은 이어 미국이 언제까지나 두 얼굴로 한쪽에서는 대중 압박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 협력에 나서면은 안 된다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해. 나는 중국 애들도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미 브링컨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합뉴스는 자극적인 표현을 했는데 왕이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미 소란 피우지 말라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박준호, 이윤희 뉴시스에서 보도한 제목은 미 블링컨 북중 이란 압박해 러시아 전쟁 지원 멈춰야 중왕이 미중 관계 합리적 인식 기대 이런 게 이제 중의적인 표현들이라고 하죠. 연합뉴스는 좀 자극적인데 약간 내용의 구성은 좀 다르지만은
이렇게 그 둘이 만난 거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눈에 잘 안 띌 거예요. 그냥 평상시 그냥 뭐 하던 얘기 그냥 또 찌끄린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연합뉴스가 좀 이게 자기네들 뉴스 보게 해달라고 이 제목으로 어그로를 끄는 거죠. 이런 거. 그런데 저는 뉴스 제목은 감성적인 표현들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 왕 부장은 또 미국은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는데 뭐 이런 표현을 했대요. 자기 의견을 여러 번 평해했고 자관 중국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확립하고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기네들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니들 요즘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은 속으로 그러겠지. 니들이 왜 1대1로 내세워가지고 우리의 이 패권을 갖다가 왜 도전하니? 한마디로 이 강대국의 싸움은 동네 일진애들 나아바리 싸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애 새끼들도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 공부를 안 하고 인간의 본성이 공격 본능도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똑같은 얘기예요. 깡패들, 야구자들, 또그 조폭들, 뭐 그게 공식적인 깡패가 경찰이고 비공식적인 깡패가 깡패인 거죠. 그게 똑같은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고창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중국 핵공격 잠수함이 건조 중 침몰했다고 미국 국방부 관리가 말했다. 타라코프와 존 캠버렐 AP. 이게 위성사진이 민간 기업이 찍는 건데 그러면 뭐가 잠수함이냐 그러면은 여기 약간 꺼멓게 보이는 게 여기 뭐 인양선 이게 무슨 선이라고 그러죠. 와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돼 있고 요거는 이제 부두 측면에서 이 부교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프레리 랩스 PBC 위성 이미지는 2024년 6월 15일 중국 우한 인근 조선소에서 침몰한 중국 잠수함인 것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니들이 이렇게 핵 잠수함까지 다 만들고 있으면서 왜 그래? 우리가 다 감시하고 있어. 이런 거를 6월 달에 일어난 걸 유엔 총회 즈음해가지고 떡 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더 근접해서 요게 이제 다 인양선인가 그런 것들이 물러난 다음에 인양 후의 모습인지 이 부두 옆에 부교 그거에 이제 이게 접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꽉꽉 묶어놓고 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런 옆에 있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내가 얘기해놓고도 잊어버리네. 접안할 때 그걸 뭐라고 잊어버렸습니다. 다음에 생각나면은 그런 배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좀 관심과 호기심이 많아서 보는 방송이긴 합니다. 목로 동심파계 일본은행 설립 역사로 본 로스차일드의 대아시아 전략. 그런데 이것을 뭐 제가 쭉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들을 좀 편집을 한 건데요. 이제 여러 번 봤더니 여러 번 보고 있고 이 사람의 책도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때문에 알게 된 건데 또 몽골에서 정치 외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폄하한다는 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고대사 연구도 아주 수준이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요 얘기는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동심 파괴라는 말 말고 다른 용어는 없을까?
시청자를 어린애로 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동심 파괴라는 용어를 쓰면 자기는 어른심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게 나이 먹은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습니다. 차라리 좀 더 중의적인 표현으로 인식의 전환, 목록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인식 파괴, 동심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이 인식들을 확 요즘에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원가 세계에서 스루퍼 세계로 가자 하는 것도 그 패러다임 시프트거든요. 이런 거를 제가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그 일본은행을 만든 시부사와 H 또 민간 기업을 500개나 만들었다 그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력이 좋은지 공식 비공식 자식이 50여 명이 있어가지고 다 키워가지고 이 정략 결혼해서 다 퍼지게 만들었다. 뭐 프리메이슨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 가족이 모여 살았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런 자료를 어떻게 모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아들인가 결혼할 때 정략 결혼하고 뭐 이런 건데, 이와사키 야타로의 손녀다. 이와사키 야타로라는 사람이 또 되게 유명한 사람인 모양이에요. 미쓰비시 상사를 만든 사람. 그렇게까지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재벌끼리 결혼하고 뭐 이렇게 정관계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우리만 그러겠어요. 전 세계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뭐. 아까 이 소개한 사람이 시부사와가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요거 참석했을 때 사진이 됩니다. 이 사람이 또 그 전문이 회계사였다고 그래요. 자관 가가지고 프랑스하고 영국계 로스차일드 그를 만나가지고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왔다. 그래서 이 사람 그 진행자 얘기는 일본은행의 50%는 아마 로스차일드 은행 지분일 거다. 근데 이제 공개들을 안 한다는 거죠. 남들은 기업 공개 다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안 한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한국은행, 그때는 조선은행이라고 불렀죠. 한국은행을도 만들어줬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쭉 통역을 했던 그런 얘기들 한번 쭉 제가 이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마츠카타 마사요시라는 사람도 있고, 일본은행에 설립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참을 해가지고, 이 일본은행의 전경을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모양하고 유사해요. 그리고 요게 좁아지니까 요 뒤에 있는 게 지금 현대식 건물인데,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 뒤에다가 높은 이런 게 거의 유사하게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져 있어요. 지금 가보시면은 압니다. 한국은행 이 안에는 요거는 박물관으로 이제 만들어 놨고, 실제 한국은행은 요 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베 신조가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라는 발언을 하면서부터 좀 문제가 야기가 됐던 거로 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아베가 암살당했다. 이런 거. 미국 연방준비법도 1913년 12월 23일 날 통과가 됐는데, 일본보다 늦게 만들어졌다는 거, 이거가 좀 획기적인 설명입니다. 거꾸로 일본이 미국에 건너가서 이거 국가가 직접 국영운행하면은 뭐가 문제가 많어. 그러니까 일본처럼 민간 중앙은행을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로 설명을 해요. 자관 전쟁이 일어나면은 양쪽에 다 돈을 대줘가지고 누가 이기든 돈을 벌게 돼 있는 그런 전략
쓰는 게 로스차일드 가문이다. 지금은 몇 대가 내려와가지고 로스차일드끼리 싸운다는 것도 서로 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계 로스차일드가 있고 프랑스계 로스차일드가 있다고 그러죠. 로스차일드 형제가 시작할 때는 5형제를 각 나라에 보내가지고 걔네들은 그 통신을 그때 비틀기 위해서 이 전황 차이를 두고서 돈을 벌고 뭐 그랬다는 것도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은 완벽히 로스차일드 가문 휘하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뭐 이런 거 봐서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거로 갈 때 보면은 이게 실질적인 세계 정부 이제는 아주 그냥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그 공상 유토피아가 아니고 그걸 무슨 피아라고 그러죠? 그런 미래에 세계 정부가 잘 안 되면 몰라도 이런 쪽으로 세상이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현실감이기보다도 이런 소설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누구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은 어쨌든 일본의 현재 신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등등 또 뭐 병원선을 만든다는 등 이런 것들은 지금 바로 전쟁 준비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쟁을 지금 각오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도 모으고 있다, 자위대가.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글로벌 금융 세력은 빛이 없는 나라나 기업을 싫어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적당히 그 돈을 꿔줘야 지들이 이자놀이라는데 이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 때 빚을 싹 갚아버렸다고 그랬죠. 되게 싫어했을 거라 이거예요. 글로벌 금융 세력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좀 걔네들한테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부채가 많고 한국도 지금 뭐 많아지고 이러면은 이제 금융 세력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이자 앉아서 이자 따먹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SK 최태원 회장이 한일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거의 뭐 똑같은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잘못 들으면은 한일 합방으로 들려요. 이게 깜짝 놀랐는데 그거이 아니고 자기 얘기는 이와 같은 경제 공동체를 의미한 것으로 추가 설명은 했습니다. 어쨌든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은 옛날에 일본이 조선반도를 그 통과를 해서 만주까지 가서 이제 그 만주를 먹지 않은 게 이제 그 보고계획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나라를 거기에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 지금 중동에서 그만 싸우고 일로 와라. 그 대신에 이제 만주를 니들이 먹어라 유대인들이. 왜냐 이게 뭐 한유 그러니까 뭐 신터하고 유대교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뭐 그렇게 또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표현은 이 사람의 방송은 상관관계 전문 방송의 모델로 제가 좀 보고 있다. 인과관계를 꼭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금 보면서 하는데 저건 전문가들이 상관관계에 아주 능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 논리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증거를 저는 또 찾고 싶기도 해요. 여기 남아있는 상관관계의 약점은 어떠한 변수가 강화되면 상관관계가 무효로 드러난다. 또 하나 상관관계는 불행하게도 원인과 결과의 단계를 촉발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측에 있는 결과 원인 결과를 찾아보려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죠. 기업 경영만 그렇게 되느냐. 기업 경영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과학적인 사고 방식
이런 거로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능력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견해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